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질긴 악연 때문에 곤욕을 겪으신 사연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주변에서 속 아픈 이야기는 마음에 담아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천천히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평소 행실과 예의범절에 대해 엄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친구와 싸우고 오거나 조금이라도 예의 없게 행동하면 기본 1시간은 넘게 일장연설을 하며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혼내실 때마다 해주신 이야기에 꼭 등장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엄마가 학창시절 살던 동네에서 엄마와 앙숙이었던 동창생이었습니다. 두 분은 과거 엄마가 살던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원수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엄마가 살던 동네에 가서 아무 어르신이나 붙잡고 엄마 이름이랑 그의 이름을 대면 아마 100이면 100 엄청난 원수지간이라고 말할걸? 아유, 엄마는 걔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이렇게 엄마는 앙숙이었던 동창생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늘 분개를 터뜨리셨습니다. 엄마와 원수지간인 동창은 소위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동창생은 학교 수업도 자주 빠지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소위 노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엄마는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태어난 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네에서 인품 좋기로 소문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잘 배우고 자란 듯한 모범생이셨죠. 그러다 보니 그 동창생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엄마는 조용하게 공부만 하시던 분이라서 그 동창생이 있는 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 동창생이 다른 어린 학생의 돈을 뺏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돈을 함부로 뺏고 그래? 당장 그만두지 못해? 뭐야? 너 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난리야? 야, 좋게 말할 때 그냥 갈 길 가라. 뭐?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그러니까 너야말로 좋게 말할 때 그만두지? 아무리 노는 애라도 경찰은 무서웠던 건지 엄마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마자 그 동창생은 어린 학생을 괴롭히는 걸 멈추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서 엄마는 그 일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아셨대요. 하지만 그 일이 원수 같은 악연의 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후로 그 동창생은 학교에서 엄마가 자기 눈에 띄기만 하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엄마 욕을 하거나 어깨를 세게 치고 가는 등 사사건건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아마 엄마가 조용히 공부만 하던 학생이라 괴롭히면 무서워서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던 것 같대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 당하고만 계실 성격이 아니셨기 때문에 동창생이 괴롭힐 때마다 매번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셨답니다. 그 동창생은 엄마가 꺾이지 않자 괴롭힘의 방법을 바꿔 엄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들은 헛소리로 치부되었고 엄마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동창생이 글쎄 엄마의 부모님,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은 참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까지 어떻게 참겠어요. 그때 엄마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당장에 그 동창생을 찾아가 따지셨답니다. 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딴 말을 짓거리고 다녀? 당장 네가 퍼뜨린 헛소문들 다 사실 아니라고 애들한테 말해. 어? 그게 무슨 말이냐? 헛소리라니. 아, 사실 넌 고아였는데 네 부모가 거두고서 주변에 자기 친딸이라고 말하면서 키웠던 거? 아니면 네 부모가 사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돈 버시는 거라는 거? 너무 많아서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동안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은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참았어. 근데 이젠 내 부모님까지 욕해?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어디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이년이 미쳤나? 안 놔? 그날 엄마는 학교에서 그 동창생과 머리채를 잡고 대판 싸우셨답니다. 이후 동네에 돌아다니던 헛소문은 잠잠해졌고 그 동창생은 더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대요. 하지만 그 동창생은 엄마한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그 후 엄마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만큼 그 동창생이 끔찍하게 싫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동네라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다가 또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하셨답니다. 이후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외할아버지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사업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제야 그 동창생과 질긴 악연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일을 계기로 엄마는 예의 바르고 올곧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예의 바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엄마의 엄한 교육 덕분에 저는 사춘기 때에도 엇나가는 일 없이 학생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집의 엄격한 규율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통금 시간은 당연했고 친구와 당일치기로 어딜 놀러 가더라도 전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저는 대학교에 MT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1시간마다 집에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었어요. 1시간마다 전화로 안부를 전한다는 조건으로 MT에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1시간마다 집에 전화하고 있다니까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갑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갑갑하지 않아? 우리 집이랑 완전 딴판이네. 우리 엄마는 내가 친구네 집에서 외박해도 별 말씀 없으시거든.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많이 자유로운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에서 자란 남자친구의 여유로움에 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천천히 관심이 생겼고 얼마 안 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큰 마찰 없이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리며 약 6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군대 전역 후 복학했을 때부터 자꾸만 결혼하고 싶다고 저에게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우리 이렇게나 서로 사랑하는데 빨리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하자, 제발. 그런데 그때 저는 막 중소기업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어요.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과 이제 막 인턴인 사람이 결혼을 해봤자 경제적으로 전혀 안정적이지 못할 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는 불안감 때문에 결혼에 더 목매게 되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남자친구는 복학생이었고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그에 반해서 저는 이미 사회에 나가 있는 상태라서 제가 회사에 다니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겨서 남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할까봐 걱정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 대한 믿음까지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는 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오늘 회사 회식이라고? 거기 안 가면 안 돼? 가면 회사 남자들이랑 술 마실 거 아니야. 자기야, 나 아직 인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나 술도 많이 안 마실 거고, 만약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또 모르는 일이잖아. 자기는 모르지만 회사 사람 중에 자기 노리고 있는 사람 있다면 어떡해. 몰라. 그냥 자기가 회식 안 갔으면 좋겠어. 갈 거면 나랑 결혼하고 난 그 다음에 가. 이렇게 회사 회식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남자친구가 매번 불안해해서 종일 달래줘야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불안해하는 만큼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자친구와 바로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둘 다 재정적으로 전혀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저 둘 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자주 제 마음에 관해서 설명했고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남자친구를 달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더 많이 불안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 만 거예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불쑥불쑥 속이 울렁거리고 향기로웠던 커피 향기가 어느 순간부터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꾹 참고 일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조퇴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 제가 임신이라고요? 네, 검진 결과 임신 4주차입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항상 피임도 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피임을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피임기구가 불량품일 경우 피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요? 그럴 수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월경이 좀 늦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이라뇨. 저는 검진 결과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친구 이외에는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고 잠자리도 남자친구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분명 남자친구와의 아기일 텐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뛸 듯이 기뻐했어요. 뭐? 임신이라고? 자기야, 진짜야? 근데 우리 그동안 피임도 잘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임신한 건지 모르겠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렇네. 혹시 자기 다른 남자랑 잔 적 있는 건 아니지? 뭐라고? 자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도 알다시피 나 이제껏 회사랑 집, 그리고 자기랑 데이트한 것밖에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자기 말대로 우리 그동안 피임도 잘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알겠어. 난 자기 말 믿어. 그나저나 우리 앞으로 우리 아기 어떻게 키울지 이야기해보자. 키운다고? 난 아직 우리가 애 키울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아무래도 지어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우긴 왜 지워? 피임했는데도 자기가 임신한 건 하늘에서 우리 사랑을 인정한 증거라는 건데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릴 찾아오는 아기를 지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야, 그냥 이참에 나랑 결혼하자.
자기랑 나 그리고 우리 아이 셋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면 돼.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결혼하자. 그러면서 절절한 눈빛으로 남자친구가 제게 매달리는데 이때 결혼을 미뤘던 제 마음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자친구 말에 동의하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와 남자친구는 먼저 각자 집의 임신 사실에 대해 말씀드린 뒤 그 다음에 서로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사실 이때 저는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엄마는 암투병 중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으셔서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계속 숨길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부모님께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다 들어주셨죠.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많이 놀랐겠구나. 그런데 엄마는 말이야. 엄마가 혹시 이대로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 엄마가 죽기 전에 우리 딸 결혼하는 모습은 꼭 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딸한테 아이가 찾아온 걸 보면 아마 가기 전에 너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혼 허락하마.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게 화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였는데 엄마는 절 먼저 생각해 주시고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렇게나 사랑해주는 엄마에게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함과 동시에 엄마의 커다란 사랑이 실감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는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결혼에 대한 망설임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도 결혼은 허락하겠다만 그래도 네 남자친구 얼굴은 봐야겠으니 언제든 데려와라. 네, 아빠. 제가 내일이라도 남자친구한테 말해서 같이 올게요.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니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혹시라도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컸거든요.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와 먼저 우리 부모님을 뵙고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뵈러 갔죠. 저는 조금이라도 예쁨을 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선물로 잔뜩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주 냉기가 풀풀 날리는 얼굴로 절 노려보기만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편의상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짜증난다는 티를 팍팍 내며 저를 아니꼽게 보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 말한 애구나? 그래, 얘기는 들었다. 임신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니? 너 정말로 임신한 거 맞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선 이 선물부터 받으시고 이야기를. 선물? 참나. 여기 무슨 축하할 일이 있다고 선물을 사와? 아휴,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부터 생각한 거지만 너는 여자가 어떻게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니? 임신이고 자식이고 간에 그런 건 여자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하는 건데 얼마나 발랑 까졌으면 결혼도 안 한 여자애가 겁도 없이 피임도 안 하고 함부로 몸을 굴려. 몸을 굴리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수연 씨가 첫 남자고 첫 연애예요. 그리고 저희 매번 피임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임신이 된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니? 얘가 말하길 네가 우리 아들이 처음이라고 했다지만 난 믿지 않는다. 너 회사 다닌다며? 그럼 회사에 있는 동안 우리 아들 속이고 뭐하고 돌아다녔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우리 잘난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펴보려고 몸부터 들이민 건지 어떻게 하는 말이야? 저는 처음 겪어보는 무례한 말들에 정신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다 한참 어른이셨지만 말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온몸에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자리에 이런 말들을 들을 줄 꿈에도 몰랐던 터라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말을 돌리더군요. 아, 엄마, 유진이는 내가 처음이라고 했어. 나 그 말 믿어. 그리고 얘 회사에서 인턴이랑 얼마나 바쁜데 애초에 다른 사람들이랑 돌아다닐 시간조차 없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 매번 피임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도 아기가 이렇게 찾아온 거잖아.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나 다름없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아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너는 벌써 네 아내 편을 들고 그러니? 아휴, 그래. 내가 어쩌겠니. 우리 아들 애를 임신했다는데. 하지만 얘, 너 잘 들으렴. 난 너 아직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 안 했다. 그저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결혼식은 너 배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예식장 잡고 식 올려. 설마 배 불뚝 나온 상태로 드레스 입고 결혼할 건 아니지? 그럼 사람들이 혼전 임신이라고 얼마나 수근거리겠어. 난 그 꼴은 못 본다. 네? 바로 다음 달이요? 하지만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그럼 우리 아들 평생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했다고 꼬리표라도 달고 다니란 말이야? 난 그 꼴 못 봐, 절대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혼전 임신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너희 집에서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러가서 말대꾸나 하라고 가르치디? 바로 다음 달에 식을 올리라니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건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대꾸를 한다며 소리만 지르셨죠. 저는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는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당장 여기서 엎어버리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할까 생각하는데 제 심경을 눈치챘는지 남자친구가 시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유진이네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셔. 지금 엄마가 유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엄마 말대로 우리 다음 달에 꼭 식 올릴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아유, 저 녀석. 벌써 제 아내한테 홀딱 빠져서는. 근데 가만 보자. 너 정말 오늘 나 처음 보니? 이전에 어디서 나 본 적 없어? 네? 저는 어머니를 오늘 처음 뵀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뵌 적 없고요. 그래? 희한하네.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그래, 알았다.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그날 처음 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그렇게 욕하시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조심스러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너무 속이 상해서 식사도 하지 않고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때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같이 나왔는데요. 나오고 보니 제가 그만 핸드폰을 시댁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죠. 응, 다름이 아니라 너 숙희 기억하지? 아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애를 데려왔는데 걔랑 너무 닮았더라고. 너 혹시 이숙희 걔 어디 사는지 아는 것 좀 있니?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숙희는 우리 엄마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두고 왔던 핸드폰만 잽싸게 들고 바로 밖으로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따로 내색하지 않으니 집 안에서 별일 없던 줄 알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엄마 이름이 나왔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배웅한 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오늘 남자친구 어머니 뵙고 왔잖아. 근데 그분이 엄마 이름을 알고 있었어. 게다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이전에 본 적 없냐고 하더라니까? 혹시 엄마랑 남자친구 어머니랑 서로 아는 사이 아니야? 그럴 리가. 그랬으면 엄마도 네 남자친구를 이미 봤을 텐데.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니? 성함이 김영이라고 하시던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김영이?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영이라니.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매번 말했던 동창생 있지? 그 동창생 이름이 바로 김영이야. 뭐? 그게 정말 사실이야, 엄마? 그럼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우리 엄마의 원수나 다름없는 그 동창생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엄마가 제게 늘 말씀하셨던 그 못된 동창생이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와 천하에 둘도 없는 앙숙이었던 사람이 내 예비 시어머니라니 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엄마와 아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엄마, 나 엄마가 싫다고 한다면 결혼 안 할게. 아무리 내가 임신했어도 엄마와 그렇게 원수인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는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은 해야지. 아휴, 이사가고 그년이랑은 이제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악연히 즐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지금은 네 행복만 생각하자. 알겠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늘 엄마에게 듣던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양가에서 결혼 허락을 했으니 빨리 날을 잡아서 상견례를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양가가 딱 원하는 날을 잡아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에 미리 나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보고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곧 아는 체를 하시더군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얼굴이 너무 닮았더라고. 오랜만이다, 수키야?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김영희. 근데 우리가 서로 이름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지 않니? 그때 상견례 분위기는 마치 겨울날 눈보라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싸늘했습니다. 겨우 분위기를 깨고 아빠가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눴고 저도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는 침묵만이 이어졌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눈치만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넌 남자라곤 하나도 모르고 얌전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딸은 왜 이러니? 결혼도 안 한 여자애가 남자랑 턱턱 잠자리나 하고 집에서 몸간수 잘하라고 교육 좀 하지 그랬어. 아니면 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사실 네가 그런 성격인데 딸이 물려받은 거 아니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더니 머리에 든 거 없는 건 여전하구나. 임신은 뭐 여자 혼자 하니?
싸지른 놈이 있으니까 애가 생긴 거지. 너도 네 아들 보고 정신머리 없이 싸지르고 다니지 말라고 교육 좀 하지 그랬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말 재수없게 하는 건 여전하구나. 하긴 뭐 어릴 때 없던 싸가지가 지금이라고 생겼겠어? 근데 너희 집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하니? 왜 이렇게 얼굴이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다 죽어가? 난 뭐 시체가 말하는 줄 알았다. 얘, 너 설마 암 걸렸다는 말 진짜야? 어머, 어떡하니? 얼마나 못 먹고 없이 살았으면 암에 걸려. 못 먹고 없이 살면 암 걸린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러는 넌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살더니 그 돈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나이 든 티 팍팍 내면서 살고 있어.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누가 보면 네가 내 할머니라고 해도 믿겠다. 여보, 사부인, 이제 그만하시죠. 오늘 좋은 날 이야기하려고 만난 자리 아닙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죠.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하려고 모인 자리도 아닌데 이제 그만해야죠. 또 혼자 고고한 척 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넌 정말 천하의 재수없는 년이야. 두 분의 살벌한 다툼에 상견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엄마를 모욕하면서 엄마한테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지지 않고 시어머니 말을 끝까지 쳐내시거나 무시하며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혼수랑 집 둘 다 당연히 그쪽에서 해오는 걸로 해야지. 그럼 애까지 뵌 여자랑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건데 우리가 집까지 장만해야 되겠니? 그냥 집 해줄 돈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상관없어. 옛날이랑 다르게 나 이제 돈 많거든. 어디 누구랑 다르게 부모님이 재산도 많이 물려주셔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서 말이야. 가난했던 집이 물려줘봤자 뭐 꼴랑 몇 푼이나 되겠어. 뭐 난 지금 여기저기 투자해둔 곳이 많아서 현금이 안 돌아서 그런 것뿐이야.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씀에 씩씩댔지만 별다른 말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어서 시어머니의 사정을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시어머니가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었는데 전부 다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빚만 산더미처럼 안겨놓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쪽에서 신혼집과 혼수까지 다 마련하기로 했고 남자친구는 졸업 후 직장을 구하면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았던 상견례가 끝나고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급하게 한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는 물론이고 메이크업과 스튜디오를 알아보고 청첩장을 뽑고 예식장을 알아보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남자친구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보다 여유로웠지만 저는 회사 다니며 알아보다 보니 정말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였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결혼에 관한 조언을 해주신다며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전화를 거셔서는 본인 넋두리만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 푸념은 그렇다 쳐도 슬금슬금 신혼집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시는데 정말 곤란했습니다. 예, 너희 엄마 지금 암 걸려서 골골대는데 뭐 그런 사람이 너 배부르고 정말 도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아님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있겠어? 차라리 내가 같이 살면서 애 낳을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주고 애 낳으면 애도 돌봐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니? 어머니, 그래도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연 씨랑 상의해보고 결정되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수연이야. 당연히 엄마인 나랑 같이 살고 싶겠지. 그걸 뭘 사기까지 한다고. 아무튼 잘 생각해보렴. 너한테도 나쁘지 않은 얘길 테니까.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산다뇨. 제가 임신한 상태라 더 조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말했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살던 집 팔고 그 돈으로 우리 결혼 준비에 보태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냥 맨몸으로 신혼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보태주시고 나랑 자기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좋게 생각하자. 어? 하지만 어머니께서 나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날 챙겨주실 것 같지 않아. 그냥 거절하면 안 될까? 자기야, 솔직히 자기가 임신했다고 마냥 집에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회사 다닐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가 요리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많이 도움될 텐데 그게 좋지 않겠어? 결국 남자친구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갈 돈도 받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만일을 대비하기 좋다는 거였습니다. 신혼집이 친정이랑 가까우면 그걸 빌미로 끝까지 거절했을 텐데 하필 신혼집으로 점찍어 둔 집이 친정과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서 어쩔 수가 없더군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꾹 참고 결혼 후 신혼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 결혼에 돈 보태주기로 한 거 아무래도 못해줄 것 같다. 설마 내가 네 아이 낳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애까지 키워준다고 했을 때 맨입으로 다 받을 생각은 아니었지? 요즘 애 봐주는 사람 쓰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내 집 한 돈 고스란히 내가 갖는 걸로 대신하자꾸나. 시어머니의 너무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또 다른 일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어머니의 말을 신경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쁜 와중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 겸 카페에 갔습니다. 연애 초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더군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핸드폰이 너무 울리는 거예요. 전화라도 온 건가 싶어서 본 남자친구의 핸드폰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꾸 메시지가 와서 핸드폰이 울린 거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단톡방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 너 결국 결혼하는구나? 이 새끼 진짜 대단하네. 몰래 구멍만 뚫었을 뿐인데 바로 임신? 혹시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야, 걘 진짜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했어. 남자는 나 하나뿐이라고. 내가 미행하면서 알아낸 거니까 확실해. 와, 진짜 도른놈이네. 넌 스토킹까지 할 정도로 걔가 그렇게 좋냐? 그래,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 생기면 그냥 몰래 구멍 뚫어.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서 애 생기면 달라진다니까. 유진이도 그렇게 결혼 안 하겠다고 하더니 애 생기니까 마음 바뀌는 거 봐라. 궁금한 거 있으면 이 형님이 다 알려줄 테니까 말만 해라.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저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친구들에게 말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잠자리를 가졌을 때는 일부러 몰래 피임 도구에 구멍을 뚫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일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남자친구의 단톡방 메시지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남자친구는 제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자기 핸드폰이 너무 울려서 전화라도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나 방금 자기 핸드폰 단톡방 메시지 다 읽었어.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자기 단톡방에서 친구들이랑 한 대화 내용 전부 다 사실이야? 날 스토킹하고 몰래 구멍 뚫어놨어? 자기야, 그게... 아, 아니 그러니까 왜 남의 단톡방은 읽어가지고 혼자 속상한 일을 만들어. 지금 변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 탓을 하는 거야? 난 자기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스토킹에 몰래 구멍까지 뚫고 이거 다 범죄인 건 알아? 나 소름 끼쳐서 자기랑 결혼 못하겠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잠깐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하지만 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난 정말 자기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랑 결혼하려고 하겠어. 난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날 떠날 것 같아서. 이거 나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 자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도 정말 심각한 범죄인 거 알아. 하지만 난 자기를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자기 어머니 소원은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어머니가 자기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시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제발,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크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제게 한 짓들에 대한 배신감에 화가 나는 동시에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남자친구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 방법 말고는 마음이 편해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도 예정대로 올리기로 했죠. 저는 회사에도 청첩장을 돌리고 휴가를 내곤 주말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버진 누드를 걸어주셨는데 하나도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암투병 중이시던 엄마가 가발을 쓰시고 고운 한복을 입으신 채 혼주석에서 제게 손을 흔드는 걸 보고 나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본 예식이 끝난 뒤 저는 필요한 자리에서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분들께 남자친구와 함께 일일이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야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저에게 엄마는 이것저것 먹으라고 챙겨주셨어요. 아빠도 딸인 제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끝냈다는 것을 뒤늦게 실감하셨는지 살짝 눈물을 보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상태로 내내 피곤하다고 투덜거리기만 하셨어요. 엄마께선 제 식사를 챙겨주신 뒤 집에서 싸오신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아무래도 투병 중이시라 간이 센 음식들을 먹기가 힘드셔서 죽을 싸오셨던 거죠. 엄마도 아침부터 힘든 몸으로 절 신경 써주느라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힘들게 죽 한 술을 뜨시는 엄마를 걱정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와 엄마를 안 입곱게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 그게 뭐야? 죽이야? 아이고, 꼴에 살고는 싶어서 죽은 먹네.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웃고 있는 꼴을 보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시어머니 말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엄마의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빠에게 시선이 갔는데 아빠가 정말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시어머니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아빠를 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안 입고 게 쳐다보면 뭐 어쩔 건데? 뭐,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말하기 무섭게 갑자기 귀가 멍해질 정도로 커다랗게 철썩 소리가 나더군요. 알고 보니 아빠가 시어머니가 말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뺨을 날린 거예요. 뺨을 맞은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도 놀랐는지 일어나서 아빠의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네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말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비키게! 저 인간이 미쳤나? 감히 날 때려? 수연아, 지금 네 엄마 맞았다. 혼전 임신한 걸레 같은 년 애비한테. 진짜 이 새끼들 내가 널 싹 다 고사할 거야. 뭐? 걸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둥아리를 놀리네. 내가 오늘 아주 그 더러운 주둥이 다 찢어 놓을 거니까 각오해. 누가 경찰에 좀 신고 좀 해줘요. 아이고, 이 미친놈이 사람 잡네. 시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척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어머니만 걱정하며 감싸 안고 있었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는 흐릿하게 가려져 있던 정신이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가 저지른 짓에 대해선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감싸고만 있는 행동을 보니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훤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금 자기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결혼 무르자. 뭐? 잠깐만 유진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식도 다 올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을 물러.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됐어. 여러분, 저 사실 이 결혼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저한테 범죄 저질러서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사실 아닙니다. 유진아, 범죄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제 동의 없이 몰래 구멍 뚫어서 저를 일부러 임신시키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저를 속였어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제가 소리치며 핸드폰을 내밀자 부모님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깜짝 놀라서 모두 제 핸드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그때 남자친구가 단톡방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신 아빠는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으시며 크게 화내셨어요. 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놈이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해? 아닙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저렇게 증거가 뻔히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이거 놓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네가 어쩔 건데?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저는 남자친구의 단톡방을 보고 난 뒤 혹시 저와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이 있지 않은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에 울분이 터져 저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국내에서 남자친구와 같은 행위를 스텔싱 범죄라고 하고 불법 행위로 인지해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한 사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본 걸 이렇게 쓰게 될 줄 몰랐지만 저는 아빠를 위협하는 남자친구를 그 자리에서 고소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하겠다는 말에 남자친구가 아무런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본인도 아빠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 고소할 수 있으면 나도 네 애비 고소할 수 있어, 이년아. 어디서 함부로 고소를 들먹여?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걸 알았으면 네가 혼자서라도 약이라도 먹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입 닫고 있었던 거잖아. 저도 상견례 치르고 결혼 준비하는 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죠? 사후 피임약도 바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난 당신 아들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했고 이건 엄연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네 아들 범죄자야.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엄마는 벌어진 상황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마를 잡고 의자에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기대며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지, 남자친구는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저는 쓰러진 엄마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너 진짜로 우리 아들이랑 파혼할 생각 아니지? 그냥 잠깐 화나서 그런 거지? 아니 너희가 파혼하면 그럼 나 살 곳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 한 돈 본인이 갚겠다고 했으니 그 돈으로 알아서 다른 집 구하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신 아들 이제는 남자친구도 신랑도 아니니까.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남자친구가 제 앞에 또 무릎을 꿇으며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더라고요. 잠깐만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나 용서해준 거 아니었어? 왜 이래 갑자기. 그땐 내가 미쳤었던 게 분명하다.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든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나한테 범죄 저지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생각을 하다니. 뱃속의 아이도 너 같은 놈이 아빠라면 창피해야 할걸? 그래도 한편으로는 고마워. 네가 네 엄마만 감싼 덕분에 내 눈이 띄었으니까.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결혼식장에서 해결할 일들은 죄송하지만 아빠한테 부탁드리고요. 다행히 엄마는 큰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대로 엄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저는 평생 저를 용서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결혼식 이후 저는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스텔싱 범죄로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나니 결혼식장에 왔던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하객은 대부분 대학교 동창들이었는데 그 탓에 지금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남자친구가 범죄자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기회다 싶어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전부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전부 사실이니 모두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피로연 당일 저는 난리를 겪은 후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하혈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양의 피가 쏟아져서 설마 싶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되었더라고요. 그 전에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도 잘 견디던 아이였는데 그때 마치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는 듯이 훌쩍 가버려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면서 축복을 내려준 것인지 파혼 후에 엄마의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점점 암이 작아져서 의사 선생님도 많이 놀라셨었죠. 그리고 점차 치료의 차도가 보이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엄마의 몸속에 있던 암들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 가족 모두가 신기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후 저는 시어머니와 아주 연락을 끊어버렸는데요. 그래도 건너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거지처럼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집 한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고 사치를 부려서 파혼할 당시 돈이 거의 안 남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한 칸 못 구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숙식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갔다나요. 남자친구에게서도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던 중이었지만 합의할 의사가 없어서 이전 연락처를 차단해 놨었는데 새로운 번호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유진아, 나야.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내가 몰래 구멍 뚫었던 거 진짜 너무 미안해. 근데 네가 나 한 번 용서해줬었잖아. 그치? 고소 취하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사람들한테 네가 용서했다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날 계속 오해하고 범죄자 취급해서 정말 힘들어. 제발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한 짓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안위만 챙기는 게 기가 차더라고요. 착각하지 마. 날 넌 용서했던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만큼 날 사랑하고 있고 나한테 잘해주겠다던 네 마음을 믿었던 거야. 그런데 넌 어떻게 했어? 네 엄마가 나 모욕할 때 제대로 막아주기로 했어. 아니면 신혼집에 쑤시고 들어오겠다는 네 엄마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 그저 나보고 이해하라고 했으면서. 난 널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오해는 무슨.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실 아닌 게 있어?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너 같은 걸 믿고 결혼하려고 했던 내가 미친 것 같다. 다신 연락하지 마. 결국 남자친구는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남자친구인 것을 아는 순간부터 연락처를 매번 차단하고 일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제 더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건강해지신 엄마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질긴 악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에서부터 이어진 이 악연이 제 대에서 끊겼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만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